할머니, 이거 꼭 읽어보세요.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건네준 작은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엄마가 매일 때려요. 아파요. 겨우 5살밖에 안 된 우리 민준이가 삐뚤삐뚤한 연필 글씨로 적어놓은 절망적인 구조 요청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쪽지 뒷면에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막대기 같은 걸로 막고 있는 작은 아이. 눈물방울까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평생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손주가,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작은 아이가 이런 고통을 혼자 참고 있었다니. 저는 대구에서 30년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61살입니다. 오메가3,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서 전국 고객분들께 공급하고 있어요. 30년간 정직하고 깨끗한 제품으로 많은 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죠. 저희 가족은 남편, 아들 창민이와 며느리 소영이, 그리고 5살 손주 민준이가 전부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누구에게든 따뜻하게 대하려 노력해왔는데 설마 우리 집 며느리가 손주를 그렇게 대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신호였는데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죠. 올봄까지만 해도 저희는 그럭저럭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아들 창민이는 대기업 영업부 과장으로 승진해서 바쁘게 지내고 며느리 소영이는 집에서 민준이를 돌보며 가정주부로 살고 있었거든요. 겉보기엔 행복한 3대 가족 같았는데 첫 번째 신호는 민준이의 변화였어요. 예전처럼 밝지 않고 자주 울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며느리 앞에서는 움츠러들면서 눈치를 보고 민준아, 왜 그래? 제가 물어봐도 고개만 떨구고 대답을 안 했어요. 그때는 단순히 아이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투정인 줄만 알았는데 더 이상한 건 며느리의 변화였어요. 평소에 온순하고 착했던 소영이가 점점 예민해지고 짜증을 자주 내기 시작했거든요. 민준이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스트레스라며 하소연하더군요. 아이 교육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자꾸 훈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민준이는 원래 얌전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특별히 버릇없게 굴거나 말썽을 부리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 확실한 신호는 민준이 몸에서 발견한 멍이었어요. 어느 날 목욕시키려고 옷을 벗기는데 팔뚝에 손가락 자국 같은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민준아, 여기 어떻게 다쳤어? 아이가 넘어졌다고 대답은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목소리도 작고 그 뒤로 며느리를 더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민준이가 뭔가 실수를 하면 며느리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훈육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준이가 그 방에서 나올 때마다 울먹울먹하고 있었어요. 소영아, 민준이가 왜 울어?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냥 야단쳤더니 삐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민준이의 반응이 단순히 삐진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작년 2월 24일 화요일이었어요. 새벽부터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추운 겨울날.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 업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민준이 어린이집 데리러 가주실 수 있냐며. 갑자기 친정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다급하고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섞여 들리더라고요. 며느리 친정 어머님은 평소에도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던 터라. 그래야지. 염려 말고 빨리 가봐라. 당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어요. 진짜로 급하고 걱정되는 목소리라기보다는 뭔가 핑계를 대는 것 같은 어색함이 있었거든요. 오후 4시쯤 신평동에 있는 예랑 어린이집에 도착했어요. 눈이 계속 내려서 길도 미끄럽고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었나 봐요. 현관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아이들 웃음소리가 반겨졌는데 접수대 원장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어둡더라고요. 평소라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을 텐데 그날은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민준이 할머니시죠? 잠깐 상담실에서 이야기 좀 나누자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민준이가 사고라도 쳤나 싶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상담실에는 민준이 담임인 김은주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28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선생님인데 평소에도 아이들을 정말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분이었거든요. 할머니, 앉으세요. 민준이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선생님 목소리에서 무거운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도 안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민준이 행동이 많이 달라졌다며 김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원래 밝고 활발했던 민준이가 요즘엔 구석에 혼자 앉아서 멍하니 있거나 친구들이 다가와도 피하려고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자주 운다며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눈물을 보이고 어른들이 목소리만 높여도 깜짝 놀라면서 움츠러든다고 했어요.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준이가 그런 상태였다니. 더 이상한 건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도 계속 눈치를 본다고 하더군요. 마치 누가 혼낼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그때만 해도 단순히 아이가 좀 예민해진 정도로 생각했어요. 5살 아이들이야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요. 혹시 집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냐며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데 그때 문득 며느리가 평소보다 예민해하고 짜증을 많이 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니에요. 특별한 일은. 아, 그런데 며느리가 요즘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육아 스트레스도 있을 테고. 그때 김 선생님이 뭔가 더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할머니, 사실 더 걱정되는 게 있다고 하시더군요. 뭔지 물어보니까 민준이 몸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상처라니. 팔이나 다리에 멍이 자주 들어있고 등 쪽에도 이상한 자국들이 있다며. 처음엔 아이들이 뛰놀다가 다치는 일이 흔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말을 잠깐 멈추시더니 더욱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문제는 같은 자리에 계속 상처가 생긴다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민준이한테 어떻게 다쳤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안 한다며 그냥 넘어졌다는 식으로만 말한다고 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민준이한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다며 아이들은 때로는 말보다 그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한다고 하시더군요. 김 선생님이 민준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종이에 집 모양을 그려놓고
그 안에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큰 사람이 막대기 같은 걸로 작은 사람을 때리는 모습, 작은 사람 주변에는 눈물방울들이 가득 그려져 있었거든요. 민준아, 이거 누구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까 민준이가 더욱 작아져서 큰 사람은 엄마, 작은 사람은 자기라고 대답하더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로 손주를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받았어요. 할머니,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며 김 선생님이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더 있냐고 물어보니까 민준이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혼자 있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며. 그리고 어른들이 큰 소리만 내도 바닥에 쭈그려 앉으면서 머리를 감싼다고 했어요. 마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 손주가, 내 새끼손가락만 한 그 작은 아이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니. 더 걱정되는 건 민준이가 자꾸 비밀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시더군요. 이건 비밀이야.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때 김 선생님이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민준이한테 편지를 써보라고 했다며. 누구한테든 하고 싶은 말을 써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바로 그 쪽지를 건네주신 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내용. 도와주세요. 엄마가 매일 때려요. 아파요. 겨우 5살 아이가 적은 절박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글자도 삐뚤하고 맞춤법도 틀렸지만 그 간절한 만큼은 또렷하게 전해졌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쪽지 뒷면이었어요. 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어른이 몽둥이 같은 걸로 때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림 한쪽 구석에는 눈물방울까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고 맞고 있는 아이 입에서는 아파요라는 말풍선이 나와 있었어요. 더욱 소름 끼쳤던 건 아이가 그림 밑에 작은 글씨로 도와주세요라고 또 한 번 써놓았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시는데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이 벌벌 떨리고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아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 민준이가 정말로. 네.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아이가 이런 거짓말을 할 나이도 아니고 무엇보다 몸의 상처가 이미 증거라고 했어요. 그때 김 선생님이 더욱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 사실 저희도 이런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가족분께서 먼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할머니께 말씀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고 민준이 엄마인데. 하지만 무엇보다 민준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죠. 그럼 민준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교실에서 혼자 그림 그리고 있다며 다른 아이들이 다 집에 갔는데 민준이만 남아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급하게 교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준이가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할머니 왔다. 제가 부르자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 눈이 붓고 빨갛게 되어 있었고 볼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민준이가 저를 보는 순간 보인 반응이었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꼭 안기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말랐고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저를 안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할머니, 이제 집에 안 가도 돼요? 엄마가 또 때릴까봐 무서우다며.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자꾸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겨우 5살짜리가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우리 민준이 무슨 일 있었어? 아이를 품에 안고 물어보니까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엄마가 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때 민준이가 그리고 있던 그림을 봤는데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이번엔 아이가 옷장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문이 닫혀 있고 그 안에서 작은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민준아, 이건 뭐야? 엄마가 나를 여기에 가뒀다며 깜깜하고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그런 일까지 당하고 있었다니. 그날부터 며느리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준이는 완전히 제가 돌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민준이가 밤마다 악몽을 꾸며 잠을 설쳤어요. 엄마가 와요. 무서워요.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할머니,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는 나를 때리지 않으니까 좋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와의 진짜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상담을 받으라고 해도 계속 거부하더군요. 저는 정상이에요. 왜 상담을 받아야 해요? 다른 엄마들도 다 아이들 때려서 교육시키는데 제가 정신병자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모독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화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며느리가 점점 더 뻔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어요. 왜 저만 나쁜 사람 취급받아야 해요? 그리고 민준이도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몇 번을 말해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민준이가 저에게 털어놓은 더 자세한 이야기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나한테 나쁜 말도 많이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들. 겨우 5살짜리가 그런 말들을 들어야 했다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엄마가 나를 밖에 내쫓은 적도 있어요. 추운 날인데 문을 잠가버렸어요. 뭐라고? 한겨울에 밖에 있었는데 너무 추워서 울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분노가 폭발할 뻔했어요. 어떻게 한겨울에 5살 아이를 밖에 내쫓을 수 있단 말인가요? 1월 15일 그날은 영하 8도였거든요. 어른도 추운 날씨에 아이를. 창민이도 민준이에게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엄마, 이건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학대예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소영이한테 강제로라도 상담을 받게 하고 민준이는 당분간 엄마가 돌봐주세요. 하지만 며느리는 상담받는 것조차 계속 거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잠깐 공장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간 사이에 며느리가 민준이를 또 때린 거예요.
오후 2시 30분쯤 집에 돌아와 보니까 민준이가 방 구석에서 울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민준아, 왜 울어? 민준이가 저를 보더니 와서 안기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엄마가 또 때렸어요. 여기 아파요. 민준이 왼쪽 팔을 보니까 새빨간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뺨에도 빨간 자국이. 그 순간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소영아, 또 때렸어? 며느리가 뻔뻔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때렸어요. 민준이가 컵라면을 엎질렀는데 몇 번을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또 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혼낸 거예요. 혼내는 게 뺨을 때리는 거냐? 그럼 어떻게 해요? 말로 하면 듣나요? 때려야 정신 차리죠. 며느리의 태도에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더라고요. 소영아,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다른 방법이요? 뭔데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어린이집 김 선생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선생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사실 저희도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럼 정말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고 아이의 안전이 계속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이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황을 보고한 상태예요. 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고 민준이의 엄마인데, 하지만 무엇보다 민준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 한계선을 넘는 일이 벌어졌어요. 3월 2일 목요일 오후, 며느리가 또다시 민준이에게 폭발한 거예요. 이거 왜 여기 흘렸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그러면서 민준이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민준이가 아파서 우는데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그만해. 제가 말리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저에게도 화를 냈어요. 어머님은 계속 민준이 편만 드시네요. 저는 제가 낳은 아이도 제대로 훈육 못하나요? 훈육과 학대는 달라. 학대요? 제가 언제 학대를 했다고요? 저는 그냥 아이를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며 부정하는 바람에 온 집안이 또 난장판이 되었어요. 그 와중에 민준이가 무서워하면서 구석으로 웅크리고 앉더라고요. 아이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마침 아들 창민이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집안 소란을 듣고 급하게 들어오더니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소영아, 무슨 일이야? 제가 방금 전 있었던 일을 창민이에게 다 설명해 줬어요. 어린이집에서 받은 쪽지도 다시 보여주고 민준이 몸에 새로운 멍자국도 확인시켜 줬습니다. 창민이가 쪽지를 다시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불러서 직접 물어보더라고요. 민준아, 엄마가 정말 아빠한테 이렇게 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나를 때려요. 아파요. 창민이가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소영아,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며느리가 울면서 변명을 시작했어요. 오빠,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래도 때리면 안 되지. 겨우 5살인 애를. 창민이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평생 처음 보는 아들의 분노한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결정적 증거들이 너무 많았어요. 민준이의 증언, 몸의 상처, 어린이집 선생님의 확인. 당분간 민준이는 할머니 방에서 재워. 창민이의 결정에 며느리가 또 반발했어요. 그건 안 돼요. 제가 더 조심할게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민준이가 며느리 곁으로 가는 걸 극도로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당장은 분리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정말 뻔뻔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다른 집 엄마들도 다 때려가면서 키우는데 저만 나쁜 사람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와 함께 자면서 아이가 중간중간 악몽을 꾸는 걸 봤어요. 자다가 아파요, 엄마 싫어요 하면서 칭얼거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겨우 5살짜리가 어떤 마음으로 매일 밤을 보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행동했고 민준이는 며느리만 보면 제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정말 어이없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냥 이 일 없던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민준이도 이제 괜찮아 보이는데 계속 이러면 우리 가족만 힘들어져요. 없던 걸로 하자고. 내가 민준이한테 한 일을 없던 걸로 하자고. 그러면서 며느리가 더욱 뻔뻔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님도 창민 오빠 어렸을 때 때리셨잖아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교육이었는데 왜 지금 제가 하면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언제 창민이를 옷걸이로 때렸나? 언제 벽장에 가뒀나? 한겨울에 밖에 내쫓았나?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영아,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더 강력한 조치요? 아동학대 신고를 정식으로 하겠다는 거다. 그 말에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마지막 한계선을 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3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 제가 잠시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며느리가 민준이에게 또 손을 댄 거예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민준이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더라고요. 민준아,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저를 보더니 와서 안기면서 온몸을 떨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나를 발로 찼어요. 여기 아파요. 민준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까 옆구리 부분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발로 찼다고? 5살 아이를 발로? 소영아, 제가 부엌으로 가서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리가 돌아보더니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왜요? 너 민준이 발로 찼냐? 네, 찼어요. 민준이가 제가 청소해 놓은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를 흘렸거든요. 몇 번을 치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이를 발로 찼다는 거냐? 아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실수요? 매일 같은 실수를 하는 게 실수예요? 전 정말 지쳤어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이 사람이 정상인가 싶었어요. 5살 아이한테 완벽함을 요구하다니
그것도 폭력으로. 소영아, 내가 정말 미쳤구나. 미쳤다고요? 저를 미쳤다고 하세요? 응, 미쳤어. 정상적인 사람이 5살 아이를 발로 차냐? 며느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치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 같더라고요. 좋아요. 그럼 어머님이 키워보세요. 하루 종일 말썽만 피우는 그 애를.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를 안고 있으면서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무서워요. 나 이제 엄마 안 볼 수 있어요? 민준이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완전히 굳혔어요. 그날 밤 창민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오늘 있었던 일, 며느리가 한 말들, 민준이의 상태. 창민이가 듣더니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엄마, 이제 정말 한계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창민아, 엄마도 그런 생각이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내일 당장 정식으로 신고하겠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민준이가 정말 위험해져요.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나 봐요. 갑자기 달려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신고요? 정말 저를 신고하시려고요? 저희 부부가 이혼하고 민준이가 아빠한테 가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왜 꼭 신고까지 하려고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 사람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소영아, 이건 이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아이를 때린 건 범죄라고. 범죄요? 저를 범죄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전 그냥 제 아이를 교육한 거예요. 교육이라고 우기는 며느리를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민준이가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나한테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말하면 더 아프게 한다고. 그래서 참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를 협박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자기도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영아, 내가 민준이를 협박했냐? 그건 며느리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민준이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나한테 죽어버리라고도 했어요. 내가 없으면 내가 편할 텐데. 이런 말도 했어요. 그 순간 정말 폭발할 뻔했어요. 어떻게 5살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창민이도 완전히 분노했어요. 소영아,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며느리가 더 이상 변명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울음이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인지 들켜서 당황한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정말 안 되겠다고.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아동학대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며느리가 제 전화를 보고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전화 끊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상황을 경찰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5살짜리 손주가 엄마한테 지속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몸에 멍도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확인했어요. 방금 전에도 발로 찼고 아이가 극도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기를 뺏으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신고를 마쳤습니다. 네. 주소는 대구시 달서구 신평동. 신고를 마치고 나니 며느리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세요?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잖아. 제가 언제 민준이를 죽이겠다고 했나요? 그냥 훈육한 거예요. 훈육이라고 하기엔 너무 심했어.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해봐. 며느리가 울면서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30분 정도 후에 경찰관 두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상담사 한 분이 함께 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할머니세요? 네, 제가 신고했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자세히 듣고 민준이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준이가 경찰관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때려서 아파요. 할머니가 지켜주세요. 엄마가 발로도 찼어요. 무서워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민준이 몸의 상처를 확인하고 어린이집에서 받은 자료들도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즉시 아이를 보호 조치해야겠어요.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어요. 민준이는 제 아이예요. 어디 데려갈 거예요? 당분간은 할머니가 보호하시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의무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경찰관이 며느리에게 설명해 주니까 며느리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민준이를 사랑해요. 그냥 교육하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민준이의 증언, 몸의 상처, 어린이집의 확인,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상황들. 상담사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아이에게는 공포와 고통만 주셨잖아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아이와의 면접 교섭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날부터 며느리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준이는 완전히 제가 돌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민준이가 밤마다 악몽을 꾸며 잠을 설쳤어요. 엄마가 와요. 무서워요.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할머니,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는 나를 때리지 않으니까 좋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6개월간 집중적인 상담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점점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상담을 받으면서 며느리도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와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전해진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며느리도 어릴 때 부모한테 많이 맞고 자랐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대했던 거였어요. 아들 창민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일에만 신경 쓰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창민아, 아무리 바빠도 가족이 우선이야. 특히 민준이 같은 어린아이는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거다. 가족 모두가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1년 후 며느리가 상담을 마치고 민준이와 다시 만났을 때의 모습은 정말 달랐어요.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민준이도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나 안 때릴 거지? 응, 다시는 안 때릴게. 약속해. 엄마가 화가 나도 절대 너를 때리지 않을게.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민준이도 엄마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데 오래 걸렸고, 며느리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서로 노력한 결과, 지금은 가족 모두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지금 민준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은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그것을 이겨낸 강한 아이가 됐습니다. 며느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감정 조절도 훨씬 잘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같은 경험을 한 다른 엄마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아 스트레스 상담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부모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끔 민준이가 저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경찰 아저씨 불러줘서 고마워요. 할머니가 나를 구해준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해요. 민준아, 할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누가 너를 힘들게 해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사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보내는 신호들을 놓쳤거든요. 만약 그때 며느리의 거짓말을 믿고 그냥 넘어갔다면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의 변화된 행동을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아이가 갑자기 위축되거나 가족을 피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민준이처럼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림으로, 행동으로, 작은 신호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도 아이에게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야 할 존재들이거든요. 만약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보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110이나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에서 139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이 달려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은밀하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른들의 무관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갈등들이 결국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돌이켜보니 며느리도 피해자였던 면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학대를 당하며 자란 상처가 자기도 모르게 대물림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때려도 된다는 건 아니죠. 상처받은 어른이 또 다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 이걸 끊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며느리는 꾸준히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치유하면서 건강한 육아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민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회사 일만 신경 쓰고 집안일은 며느리에게만 맡겨뒀는데 이제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민준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며느리의 육아 스트레스도 같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민준이의 변화예요. 예전처럼 밝고 활발한 모습을 되찾았거든요. 이제는 엄마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물론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2년 정도 걸렸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한 아이가 됐습니다. 요즘 민준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할머니, 나 어린이집에서 친구들한테 말했어. 우리 할머니가 나를 구해줬다고. 할머니가 영웅이라고. 그럴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요. 아이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자체가 평생 잊히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게 됐거든요. 지금 저희 집은 정말 평화로워요. 민준이는 매일 웃음소리를 내며 뛰어다니고 며느리도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화가 나면 잠깐 자리를 비우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차분하게 아이와 대화를 해요. 그리고 창민이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며느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아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준이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저는 지금도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계속하면서 많은 고객분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어요. 3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느낀 건 사람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은 더욱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더욱 깨달은 게 있어요. 아동학대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가정, 평범한 부모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육아 스트레스가 심한 시대에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신호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이가 갑자기 위축되거나 어른들을 무서워하거나 몸에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자주 생기거나 이상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혹시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젊은 부모들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으시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를 때리는 순간, 그건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 어떤 이유든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한 아이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이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니까요. 민준이가 이제 8살이 되면서 가끔 그 시절을 기억한다고 해요.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할머니가 구해줘서 다행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때 용기를 냈던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만약 망설였다면 지금의 밝은 민준이는 없었을 거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상황에 놓이신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한 건 예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대구시 달서구 아동보호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손주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겠다고, 그런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면서 용기를 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가족 관계가 어려워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건 아이의 안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가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면 미리미리 도와주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 아이를 키우게 내버려 두지 말고 가족 모두가 함께 돌보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특히 남편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육아가 엄마만의 몫이 아니잖아요. 아빠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거고, 시댁에서도 며느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때리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폭력은 답이 아니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아동학대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라는 걸, 단순히 나쁜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육아 지원 시스템의 부족, 부모 교육의 부재, 가족 내 소통 부족, 경제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 교육에도 힘쓰고 있어요. 젊은 부모들에게 올바른 훈육 방법을 알려주고 육아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이 겪는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행동이나 그림, 놀이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그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때로는 아이의 말이 과장되었거나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아이 편에서 생각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지어낼 가능성은 더욱 낮죠. 요즘 민준이를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용기를 내서 신고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지금의 밝은 민준이는 없었을 거예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가족관계나 체면보다 아이의 생명과 안전이 훨씬 소중한 거니까요. 저는 이제 손주 민준이와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해주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서 놀기도 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이제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됐어요. 민준이를 대할 때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고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고 노력해요. 가끔 힘들 때는 저에게 와서 상의하기도 하고 육아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예전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절대 그러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감정보다 민준이를 우선시하게 됐어요. 창민이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민준이와 놀아주는 시간을 꼭 만들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혼자 육아하느라 힘들어하지 않도록 집안일도 함께 분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문제가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서로 털어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이를 때리는 건 절대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길 뿐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까요. 혹시 지금 육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전문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든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함께 나누면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예요. 그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일을 목격하시게 된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한 아이의 웃음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혼자 고통받고 있을 아이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들에게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해나갈 생각이에요. 한 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 자신을 지켜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가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이는 이제 3학년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자라고 성격도 더욱 밝아졌어요. 가끔 친구들과 놀다가 다투거나 실수를 해도 며느리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아요. 대신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처받은 사람도 치유받을 수 있고 잘못된 방식도 올바르게 고칠 수 있다는 걸 며느리를 통해 배웠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우리 가족이 증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누군가의 용기 있는 신고였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만약 제가 그때 망설였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한 번의 용기가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인생을 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어디선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시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해 주세요. 110이나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에서 1391. 이 번호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언젠가 꼭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세요.